러시아 최전선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견된 한 특파원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이 러시아를 뒤흔들고 있다는데요. 적대국의 기술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의 신념은 물론 러시아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폐허 속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결말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리입니다. 러시아 국영통신사 소속 현장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죠. 작년 10월 모스크바의 싸늘한 공기를 가르며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하던 그날 아침의 기억은 여전히 제 안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내려진 파견 명령은 사진기자인 제 아내에게도 함께였어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또 한 번의 위험한 취재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직전 아내의 여동생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했던 경험이 있는 그녀는 문화교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서방이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던 그녀는 우크라이나에 한국 의료지원단이 파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하더군요. 제 기준에서는 정말 터무니없이 순진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적대국이 아니며 특히 의료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식의 열변을 토하기도 했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쟁은 냉혹한 현실이고 그런 감상적인 태도로는 조국 러시아를 지킬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이번 파견을 기회로 삼을 작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위선을 폭로하고 서방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친서방 선전기지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킬 계획이었어요. 이미 제 머릿속 기사개요에는 그런 결론이 명확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서방 동맹국들에 대한 저의 불신은 아주 뿌리가 깊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 특히 서방 진영 및 그 동맹국들의 행동에는 반드시 숨겨진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순수한 인도주의란 존재하지 않는 환상과 같다고 여겼죠. 반면 제 아내는 언제나처럼 인간적인 면모를 먼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전쟁터일지라도 누군가는 생명을 구해야 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 자체는 가치 있다는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생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피사체의 내면, 그 인간적인 고통과 희망을 향했지만 저는 그 너머의 거대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읽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차가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스크바의 풍경을 뒤로하며 저는 머릿속으로 냉소적인 취재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옆자리의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은 마치 불길한 예언처럼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격동의 시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와 제 아내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최전선 인근의 야전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전쟁으로 쓰러져가는 생명들이 어떻게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지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애를 카메라에 담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저의 주된 목적은 여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의료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제가 보기엔 그저 선전 활동에 불과한 것의 실체를 파헤치고 싶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지독한 피로와 절망이 뒤섞인 의료진들의 퀭한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몰려드는 부상자들을 돌보는 그들의 헌신은 처절해 보였어요. 하지만 부족한 의약품을 아끼고 쪼갰으며 여러 환자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전쟁의 잔혹함과 열악한 의료 환경은 제가 막연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게 드러났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신음소리와 약품 냄새,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아내는 곧바로 지쳐 보이는 우크라이나 여성 야전 위생병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의료 지원, 특히 한국의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알아보고 있는 듯 했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그녀의 답변에 은연중 귀를 기울였습니다. 위생병은 한국에서 지원된 의료 장비들, 특히 전력 공급이 극도로 불안정한 이곳 상황에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휴대용 인공호흡기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기계 하나가 가진 힘에 대한 이야기가 제 귀에도 희미하게 들려왔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병원 건물이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본능적으로 바닥에 몸을 날렸고 주변은 순식간에 비명과 파편, 자욱한 먼지와 연기로 뒤덮인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내를 찾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저는 반쯤 무너진 병원 내부를 미친 듯이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었죠. 그때 또 한 번의 강력한 폭발이 건물을 강타하며 병원의 전력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의료진들의 다급한 외침뿐이었어요. 마침내 복도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인한 심각한 폐 손상이 분명해 보였죠. 제가 애타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내의 눈은 힘없이 감겨 있었습니다. 온몸을 휘감는 절망감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의료진들에게 거의 울부짖듯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폐허 속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구급대원 복장을 한 남자가 황급히 달려와 아내의 상태를 살폈지만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절망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내의 호흡이 거의 멎어가고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멈추는 듯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의료진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기가 완전히 나가버린 암흑 속에서 번쩍이던 첨단 의료 장비들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죠. 누군가 수동식 장비를 찾으려 했지만 아비규환 속에서 모든 것이 뒤엉켜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공기를 짓눌렀어요.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내의 손을 붙잡은 채 그녀의 창백한 얼굴만 넋 놓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이런 끔찍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토록 냉소적으로 비웃던 전쟁의 참상이 바로 제 눈앞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숨을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까 그 구급대원이 어둠 속에서 작은 장비 하나를 들고 다급하게 뛰어왔어요.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그 장비 표면에는 구급 지원라는 글자와 함께 너무나도 선명한 태극기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파랗고 붉은 음과 양의 조화. 그것은 바로 제가 그토록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나라, 한국에서 지원된 휴대용 인공호흡기였죠. 구급대원은 능숙하지만 다급한 손놀림으로 아내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놀랍게도 전력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계는 자체 배터리를 이용하여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잦아드는 듯했고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인공호흡기의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작동음만이 공포에 잠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고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그리고 기적처럼 아주 천천히 아내의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작은 기계를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태극 문양을 응시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폄하하고 의심했던 나라, 서방의 꼭두각시라며 비웃었던 바로 그 나라의 기술이 방금 제 아내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 찰나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그동안 제가 굳게 쌓아 올렸던 신념과 편견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아내를 응급처치실로 급히 옮기는 동안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내 아내를 살렸다. 이 단순하고도 명백한 사실이 제 세계관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기계 앞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 통렬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폭격의 충격과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의식을 완전히 되찾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병실 구석의 낡은 의자에 앉아 아내의 침대 옆에서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한국산 의료 장비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구급 지원라는 모델명과 대한민국이라는 선명한 한글 표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작고 투박해 보이는 기계 하나가 제 아내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어제 아내를 구했던 구급대원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아내의 상태가 안정적이며 폐 손상이 심각했지만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은 그날 밤에 긴박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만약 그 한국산 인공호흡기가 없었다면 전력이 완전히 끊긴 아수라장 속에서는 그의 표정만으로도 그 뒤에 이어질 끔찍한 결과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인공호흡기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 아래 꺼져가던 생명을 되살린 뜨거운 기술력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국가적 경쟁자, 서방의 꼭두각시, 미국의 앞잡이. 제가 한국에 대해 품었던 온갖 부정적인 딱지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어리석었는지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지구 반대편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죠. 문득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지 않아, 유리. 삶과 죽음, 평화와 전쟁 사이에서 우리는 늘 인간적인 선택을 해야 해라고 했던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노트북을 펼쳐 한국 구급기기와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전 시에도 8시간 이상 작동하는 배터리 기술, 극한 환경에서도 견디는 내구성, 복잡한 상황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 기술력의 우수성은 객관적인 자료들로도 명백히 확인되었죠. 이전에는 그저 선전 문구로 치부했을 정보들이 이제는 제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전에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야전 위생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한국 의료장비 지원의 규모와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설명을 통해 지난 몇 달간 한국산 장비 덕분에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전력 공급이 최악인 최전선 병원에서는 이 장비들이 그야말로 생명줄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이제야 저는 곳곳에 붙어있는 한국 기업들의 로고를 발견했습니다. 환자 감시 장치,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 심지어 의약품을 보관하는 작은 냉장고까지.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었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온 동료 카메라맨에게 저는 무심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뭔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의아해하는 표정을 보며 제 안에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처제와의 통화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가 한국 장비 덕분에 살아났다고 전하며 과거 그녀의 조언을 비웃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깊이 자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함께
제 변화를 감지한 듯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밤새 아내의 곁을 지키며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내미는 손길에는 국경도 정치적 이념도 무의미하다는 것을요. 인간을 살리는 연대야말로 어떤 논리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저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오랜 편견이 부서진 자리에 새로운 진실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기적적으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잠시 호텔로 돌아와 기자로서의 본능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을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비판이나 냉소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제 안에서 피어나는 경외심이 저를 이끌었거든요. 한국의 의료기술 수준, 특히 응급의료 시스템과 재난 상황, 대응 장비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깊이와 전문성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품목 역시 제가 알던 휴대용 인공호흡기뿐만 아니라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 심장 제세동기, 응급외상, 처치 키트 등 훨씬 다양하고 체계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취재 파일에는 어느새 한국의료기술이라는 새로운 폴더가 생성되었고 비판적 시각 대신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죠. 아내가 회복하는 동안 저는 시간을 쪼개 러시아 내 의료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모스크바 근교의 한 종합병원 외과 의사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이미 러시아 내에서도 한국산 의료기기, 특히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정밀도가 뛰어난 진단 및 수술 장비에 대한 관심과 수입 문의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귀띔해 주었습니다.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인정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연락이 닿은 인물은 의료 컨설턴트이자 전직 유명 외과 과장이었던 파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화상 통화를 통해 더욱 충격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5년 전 그는 심각한 대동맥 박리 진단을 받았고 러시아 최고 병원들조차 성공률 30% 미만이라는 절망적인 예후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의 아내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낸 정보가 바로 서울에 위치한 한 세계적인 심장 전문 센터였다는군요. 그곳에서는 연간 수백 건의 관련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성공률은 무려 85%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한국행을 결심했고 그곳에서의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어요. 그는 한국 병원의 최첨단 시설, 비할 데 없이 뛰어난 의료진의 전문성과 인간적인 따뜻함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3D 홀로그램을 이용한 상세한 수술 설명부터 로봇 수술 장비와 실시간 영상 공유 기술을 활용한 정밀한 수술 과정,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 계획까지 최소 침습 기술 덕분에 그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그의 표정에서 당시의 감격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한국하면 의뢰 휴대폰이나 자동차 같은 소비재만 떠올리지만 의료 분야에서의 혁신은 그 이상이며 자신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라고 강조했죠. 자신의 병원에도 한국산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러시아 의사들을 한국에 연수 보내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국에서 개발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24시간 자신의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기술은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며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 아니겠냐는 그의 신념이 화면 너머로도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는 군사기술과 달리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적대시했던 작은 나라에 한참 뒤처져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사력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파벨과의 통화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통신사 상부로부터 그간의 취재 내용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불안감이 엄습했죠. 제가 목격하고 느낀 그대로 특히 한국 의료기술의 인도주의적 기여와 우수성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솔직하게 보고했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의 변화된 시각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병실에 도착하니 아내는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모습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녀 옆에 인공호흡기는 이제 간헐적으로만 작동하고 있었고 곧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그동안 제가 취재한 내용들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생각의 변화들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이윽고 제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죠.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어요. 병실을 나오며 저는 기자의 본분을 되새겼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 비록 그것이 제가 속한 조직의 입장과 다르고 제가 이전에 믿어왔던 세계관과 충돌할지라도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전장에서 피어난 희망. 한국 의료 지원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아내의 생명을 구한 인공호흡기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우크라이나 야전 병원들이 한국의 지원 덕분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들, 그리고 파벨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러시아 내에서의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조용한 인정까지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가감없이 담아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 기자 생활, 어쩌면 제 인생 전체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모스크바 본사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에는 지국장과 선임 편집장이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제 보고서는 이미 그들의 심기를 단단히 건드린 듯 했습니다. 지국장은 제 보고서를 앞에 두고 격앙된 목소리로 질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지원은 인도주의적 가면을 쓴 서방의 선전 공세일 뿐이며 우리는 국민적 단결을 위해 그들을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단호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제 아내가 바로 그 적이라고 지칭하는 나라의 장비 덕분에 지금 숨을 쉬고 있으며 우리가 총부리를 겨누는 병사들에게 그 장비가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 했죠. 회의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선임 편집장이 냉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그의 발언은 차갑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족이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정치 이념이 과연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들의 완고한 태도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지국장은 제 보고서를 기각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했으며 저를 당분간 우크라이나 관련 보도에서 제외시킨다는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에 휩싸였지만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몰래 모든 취재 자료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온건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부국장의 책상 위에 그 USB를 남겨두었죠. 그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공식적인 보도의 길은 막혔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제가 알게 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방법을 찾겠다고요. 제 안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러시아 기자 유리의 뿌리 깊은 불신이 전쟁터에서의 절박한 경험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봤어요.
적대국이라 여겼던 한국의 의료기술이 꺼져가던 아내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마주하며 그의 오랜 편견은 무너져 내렸죠. 이념을 넘어선 생명의 가치와 진정한 인도주의의 의미를 깨닫는 그의 모습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국경과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는 따뜻한 연대의 힘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유리가 보여준 용기와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때로는 자신의 신념까지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좋아요로 표현해주세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